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평범한 도시 아래에는 아직도 일제강점기의 거대한 전쟁 유적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평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허가를 받고 이 안에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제가 조선을 전쟁 기지로 만들기 위해 집중적으로 군수 도시화했던 것, 이곳은 바로 인천 부평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 모든 역사를 알려드리는 조킹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이 한봉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는 이 아파트와 학교, 이 주택가가 이어져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평범한 동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 아래에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이 인공 지하시설이 무더기로 남아 있습니다. 이 평소에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입구조차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이 찾아가는 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인평 자동차 고등학교 옆에 여기 골목길로 들어가야 돼요. 과거 이곳은 지역 주민들에게 부평 토굴, 새우젓굴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습니다. 실제로 광복 이후 이곳이 이 새우젓을 보관하고 숙성하는 창고로 이용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조사를 통해서 여기가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 군사적인 목적을 갖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라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현재는 이 부평 지하호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한봉산 일대에서 확인된 지하호는 2022년 기준 총 27개입니다. 다만 일부는 이 주택과 빌라가 들어서면서 사라졌고 토사가 무너지거나 주민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입구를 막은 곳도 있습니다. 이곳 27개의 지하호는 위치에 따라 A, B, C, D 총 4구역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곳은 바로 C구역입니다. 이곳 C구역은 광복 이후 이 소래포구와 연안부두에서 생산되었던 새우젓을 보관하고 숙성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새우젓 창고로 사용됐던 흔적들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왼쪽으로 보이는 굴이 C구역 3번 굴입니다. 그 외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리정혁이 윤세리를 만나기 위해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장면을 촬영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풀이 너무 우거져서 더 안으로는 못 들어가겠네요. 이 광복 이후에 소래포구 어촌계가 이 새우젓굴로 사용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지하굴 안에 새우젓 드럼통을 양옆에 각각 2줄씩 놨대요. 그리고 이 가운데 통로는 비워두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이 새우젓 드럼통의 양이 총 1000여 개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일본군은 패전 직후에 이 인천 육군 조병창과 그리고 전쟁에 관련된 문서, 장부들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이곳 부평 지하호의 이 정확한 공사 시기, 구체적인 용도를 증명해주는 이 문서들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종전 직전인 1945년 3월에 작성된 이 인천 육군 조병창의 내부 문서, 이 지역 지하시설과 관련해 이 탄약과 화약 제품 등 군수물자의 생산과 보관을 뜻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일제는 이 전쟁 막바지에 미군의 폭격을 피하면서도 이 군수물자를 계속 생산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있던 시설 일부를 산속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곳은 사람들이 단순히 폭격을 피하는 대피소가 아니라 이 일본이 패망 직전까지 전쟁을 이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지하 군수시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부평이었을까요? 당시 부평에는 일본이 운영했던 총 8개의 조병창 가운데 식민지 조선에서 유일하게 운영된 시설, 바로 인천 육군 조병창이 있었습니다. 부평은 서울과 인천항 사이에 있었고 또 경인철도로도 연결이 됐습니다. 공장을 세울 이 넓고 평탄한 부지도 있었고 이 생산한 무기와 물자를 철도와 항만을 통해 전장으로 보내기 너무나도 유리했습니다. 인천 육군 조병창에서는 소총, 탄약, 포탄, 차량 등 일본의 침략 전쟁에 필요한 이 군수물자들이 생산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미쓰비시 제감과 같은 군수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부평은 짧은 시간 안에 이 거대한 군수공업 도시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부평 지하호 역시 이 거대한 군수공업 도시를 구성하던 시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핵심 장소인 C구역 6번 지하호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일반인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지하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부평문화원의 투어를 통해서 안내자랑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을 보면 이 턱이 이렇게 약간 높게 쌓여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실제 새우젓굴로 사용되던 시절에 이 트럭에서 무거운 이 새우젓 드럼통을 쉽게 내리고 쉽게 실을 수 있도록 이 적재 높이를 맞춰 놓은 거라고 합니다. 이 몇 걸음 들어왔을 뿐인데 이 공기도 훨씬 차갑고 이게 약간 짭짤한 냄새라고 할까요? 이 오래된 젓갈 특유의 냄새가 아직 여기 남아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장치는 이곳이 새우젓 창고로 사용됐을 당시 설치한 정화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옆에는 쓰레기, 이런 잔존물도 보입니다. 이곳이 이제 실제로 새우젓 저장고였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흔적들을 치우지 않고 현장에 남겨뒀다고 합니다. 바닥을 자세히 보면 이 진흙에 둥근 원형 자국들이 이렇게 여러 개 반복해서 있죠. 이 새우젓 드럼통에 놓여있던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벽에 충남이라고 적혀있는 글자가 보이시죠? 이 아마 충남이라는 상호를 쓰던 이 젓갈업체에 드럼통을 놓던 자리 같습니다. 근데 왜 하필 충남이었을까? 제 생각에는 이 충남 논산의 강경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강경 아시나요? 이 강경은 지금은 조용한 동네지만 이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강경시장, 평양시장, 대구시장 이렇게가 조선 3대 시장으로 불렸습니다. 또 이 강경포구는 원산과 함께 조선 2대 포구로 꼽힐 만큼 전국의 물산이 모여드는 거대한 유통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국에 철도랑 고속도로가 놓이고 이 금강 하구뚝까지 만들어지면서 뱃길이 끊겨버려요. 그러면서 이 강경의 영광도 끝이 났습니다. 근데 강경은 이 역사의 무대에서 그냥 퇴장하지 않습니다. 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염장 기술, 이 염장 기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 젓갈 도시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전국의 젓갈 생산과 유통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구에서 약 150m 정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 여기 이 조명이 없다면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조차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C구역 6번 지하호의 끝, 이른바 막장입니다. 이 막장은 광산이나 터널에서 굴착 작업이 진행된 맨 끝부분, 그러니까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왜 우리 흔히 막장까지 갔다 할 때 이 막장이 여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이 극한의 상황을 뜻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막장에는 이렇게 투박하게 뚫린 바위, 즉 차감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 계획대로 공사가 계속됐다면 여기 C구역 6번 지하호는 반대편의 B구역 3번 지하호와 하나로 연결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통로가 끊겨버리죠. 왜냐?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하호를 만드는 데 동원된 사람들은 대부분 10대 조선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공사에 강제로 투입됐던 전진수 씨는 1930년생으로 이 공사가 진행됐던 1945년 당시 15살 경신중학교를 다니는 중1 학생이었습니다. 1945년 봄, 이 전진수 씨는 학교 선생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경성역, 즉 오늘날 이 서울역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이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기차에 태워졌고 이 부평역에 도착한 뒤 미쓰비시 줄사택에 숙소를 배정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 한봉산의 지하호 굴착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학생들을 전쟁시설공사에 강제로 투입한 학도동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못과 망치로 암벽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이 완성되면 이 폭약을 넣어 발파했고 폭발로 떨어진 돌은 학생 2명의 한 조가 되어 이 굴 밖으로 날랐습니다. 작업은 한 번에 12시간씩 계속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12시간 근무는 진짜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식사로 제공된 것은 이 기름을 찌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콩깻목 주먹밥이었습니다. 이 꼬꼬무 프로그램에서도 이걸 실제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패널들이 말하길 냄새는 마치 동물 사료 같고 식감은 약간 흙을 씹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훗날 전진수 씨는 이 당시를 회고하며 당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망치질도 이 무거운 돌을 나르는 것도 아닌 배고픔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먹밥도 없어서 못 먹는 겁니다. 진짜 열악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이 전진수 씨를 비롯해서 조선인 학생들, 조선인 노동자들이 묵었던 숙소입니다. 제 4학년 때 논문 주제기도 했는데요. 제가 4학년일 때만 하더라도 이미 일부가 철거가 됐었고 남은 건물들마저도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강제 동원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는 시민단체와 역사학계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철거 계획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 부평구의 최초의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집이 한 지붕 아래 줄줄이 붙어 있어서 줄사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미쓰비시 제강에 동원됐던 이 조선인 노동자들이 합숙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이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미쓰비시 제강 강제 동원 흔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간판에 삼능이라는 글자 보이시나요? 삼능 떡방앗간. 여기가 이 행정구역상으로는 부평 이동인데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삼능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입니다. 처음 들으면 무덤이 있어서 붙은 이름 같지만 아닙니다. 이 일본의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를 한자로 쓰면 석삼, 마름능입니다. 우리식으로 읽으면 바로 삼능이 됩니다. 이 세계의 마름모라는 뜻인데 그 외에 미쓰비시 회사 로고를 보시면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대에 미쓰비시 공장과 줄사택이 들어섰고 이 회사는 광복과 함께 사라졌지만 이름만큼은 이 마을의 2층으로 남아있는 거죠. 조선인 노동자들의 공간은 방 하나와 부엌 하나뿐인 약 6평의 규모였습니다. 이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고 이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함께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름만 사택이었지 이 편안한 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노동자와 동원된 학생들을 공장 혹은 이 공사장 현장 근처에 이 억지로 잡아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열악한 합숙소이자 막사에 가까웠습니다. 이 전진수 씨도 이곳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이면 한봉산의 어두운 굴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작업을 교대해야 할 다음 인원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진수 씨가 다니던 이 경신중학교의 교사가 굴 밖으로 나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나가자. 이 학생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른 채 작업을 멈췄습니다. 줄사택으로 돌아가 짐을 싼 뒤 처음 이곳에 도착했던 부평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전진수 씨는 다시 기차를 타고 경성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자신이 지하호에서 걸어 나온 그날이 1945년 8월 15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광복이 왔다고 해서 이곳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사람들의 시간이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가야 할 나이에 산속으로 끌려온 학생들, 공장과 공사장 현장에서 자유를 빼앗긴 노동자들의 삶에는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15살 학생이었던 전진수 씨는 이 어두운 지하호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이 광복절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8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가 걸어 나왔던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광복절은 나라를 되찾은 기쁨을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그날이 오기까지 자유와 청춘, 생명을 빼앗겼던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부평 지하호와 미쓰비시 줄사택, 그리고 사도광산과 군함도 등 수많은 강제동원 현장에는 아직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희생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집에 돌아왔더라도 평생 강제동원의 아픔을 짊어져야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으로 목숨을 잃은 모든 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우고 견뎌낸 모든 독립운동가와 이름 없는 민중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세상 모든 역사를 알려드리는 조킹이었습니다. 안녕.